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가 그 공감 한반도와 국회의원 신원식 의원실과 공동으로 동맹 미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는 신원식 의원실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가능해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동맹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로에 섰다라는 것 이상으로 표류 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흔히 페리 프로세스로 일컬어지는 페리 장관이 북한에게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조야에서도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차제에 그냥 그 잠정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토대에 위해서 협상을 하자,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야 될지 한미 간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 냉전 2.0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안미 경중 또는 균형 외교, 중경국 외교와 같은 그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지혜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시대에 우리 한미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한미 동맹을 둘러싼 국내적 환경도 만만치 않죠. 우리 국내에서는 한미 동맹을 냉전 동맹이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미 동맹을 이제 해체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고 지역의 다자 안보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담론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한미 동맹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에 입각해서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동맹이 아닌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동맹관계의 복원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감과 우리 신원식 의원실이 공동으로 앞으로의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회의는 좀 프로세스 형식으로 해서 좀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회의체로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밖에 날씨가 쌀쌀한데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게 된 점 또 이게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세상 속에서 이 새로운 동맹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좀 다른 형식인데요. 저희 전문가들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한미 동맹을 현장에서 목격하신 우리 저널리스트의 시각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아마 외교부 출입 기자 중에 가장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좋은 그런 글들을 쓰고 계시는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계시는 우리 유지혜 차장님을 중앙일보 차장님을 모시고 또 발제를 듣고 그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난상 토론을 벌어가는 그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짧게 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아재 개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니까 주제 발표를 할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답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그동안 이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분들께서 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 언론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다루는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 간 갈등이랑 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뉴스 점유율 같은 거 분석을 하다 보면 사회 이슈만큼 좀 관심이 가는 게 동맹 이슈 그리고 북한 핵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오면 주목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피부로 느끼기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한미동맹의 현 주소라는 걸 짚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한미동맹이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깊이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렛대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발목을 잡는 좀 괴롭히는 구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과 관찰기는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이 두 가지 현안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전 내부인은 아니니까요. 외부에서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본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주제 발표문에 관찰 1 제목으로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동맹국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시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자체가 동맹 약화를 거의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일 이후에 리더십 공백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더 힘든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른 기이한 돌출 행동을 좀 많이 해서 좀 동맹국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한미동맹이 4년 전 같지 않다,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 자체에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원인을 100% 트럼프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천박한 동맹관을 가졌고 통치 스타일이 너무 독특해서 우리 한미동맹이 약해진 걸까? 100% 그게 전부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제기했던 미중 관계에 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선거 유세 때부터 오바마 행정부를 뭐 친중주의자처럼 부르면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왔고 취임 직후에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대만 문제를 바로 꺼낸 거였어요. 굉장히 체제에 대한 문제라 중국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선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선에 넘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무역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들었던 의문은 그러면 한국이 대미 전략, 대중 전략을 세울 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좀 미중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반영을 해서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저의 관찰 2의 제목인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이라는 게 저의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취임 직후부터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물려준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2017년 10월에 사드 합의를 합니다. 3불이라고 하면 뭐 정부에서는 굉장히 극렬히 반발을 하지만 뭐 이른바 3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세 가지 원칙을 표명을 한 거죠.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정확하게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뭐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또 한 가지 뭐였죠? MB 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 네,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거를 밝힌 거지 뭐 약속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편의상 3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역순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북한 문제에서 좀 해결책을 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연내에 사드 문제를 공합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가서 관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시진핑 주석이 강한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중 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중국이 이걸 토대로 해서 북한에 설득을 해주면 그 다음해 2월에 있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좀 나오는 식으로 그러면 관여의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걸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3불 합의를 한 게 좀 한미동맹 불안에 씨를 뿌린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동맹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라고 해도 당시에 맥마스터였던 같은데 아마 뭐 동맹으로서 이런 결정을 뭐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결정을 함부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동맹 안보에 대해서는 가장 센 워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좀 갈등이 한미 간에 폭발하지 않은 건 좀 2017년 상황적인 국면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에는 북한이 뭐 앞뒤 안 보고 무조건 뭐 핵 미사일 하면서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좀 리딩을 하는 대북 압박 국면에 우리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8년에 들어가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는 약간 양쪽의 니즈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빅 이벤트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노리면서 평화의 약간 글로벌 리더처럼 역할을 하고 싶어 했고 또 우리 정부야 당연히 북한과 관여를 하는 계기가 시작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다 맞게 활용을 한 게 맞고요. 물론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이 테이블에 나온 건 본인들의 그 타임테이블과 사이클에 맞춰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핵과 완성이 됐고 역순을 했을 때 제재를 생각을 했을 때 요 몇 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에 나가면은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내부적 도민이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일 때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있을 때 보다 쉽게 나오고 보다 좀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여에 대한 노력은 뭐 평가해줄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랑 또 별개로 좀 반대의 질문을 던져보면 그럼 만약에 2017년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안 했다면 그 2018년에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고 평창에 오지 않고 도발을 계속했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의 청와대와 트럼프의 백악관이 자본 없이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밖에서 보는 느낌은 서로 상황을 좀 유리하게 이용하는 표면적 공조였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은 가치관과 공동의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동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당시의 상황은 아무리 좋게 봐도 좀 상황이 두 나라를 붙여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표면적인 공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관찰 3번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관찰 3번 제목은 웹더독이라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숨겨져 있던 파열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기분이 드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예가 하노이 노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핵 문제에서 배달 사고를 냈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 자체가 이 두 행정부가 얼마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좀 보여주는 전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미중 관계가 북핵 문제의 상위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한반도 문제가 전부지만 한반도 문제라는 게 미국의 정책에서는 대아시아 정책의 일부로 포함이 되고 지금은 더더욱 대중 전략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 구조가 미중 관계인 거는 맞고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야지 오히려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넓어진다. 이 명제는 100% 정답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근데 지금 현실에서 이런 전제가 성립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의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이용 가치를 약간 대미 설득용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싱가포르 회담이 거의 뭐 엎어지기 직전에 한번 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이랑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죠. 그럴 때는 굉장히 요긴한 존재가 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랑 이렇게 꼬일 때는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느낌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상대는 같은 핵보유국인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상의 상대라는 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상대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거는 한국이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밖에 해줄 수 없으니 미국이 나의 상대다. 그리고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면 요새 말로 어장관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좀 잡아놓은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약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좀 우리 대통령과 우리 관료들이 향해서 그런 막말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저도 객관적인 언론인의 입장에서 있지만 굉장히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이게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게 결국 북한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뭐 가장 좀 선의로 생각을 해보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하자라는 게 될 텐데 지금의 경제 협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제 제재가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사실상 좀 뻔뻔히 굉장히 막혀 있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제재 위반 위험까지 무릅쓰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모든 걸 걸겠다. 우리 기업이랑 은행이 뭐 미국 국가 제재를 때려봤든 뭐 안보리에서 비난을 받든 말든 우리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할 게 아닌 이상이면 그 아닌 거면 좀 협력의 범위와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북한은 너희가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게 아니면 뭐 말도 꺼내지 마라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 거기다 대고 뭐 대동강 맥주랑 물물 교환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도 전혀 호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호응이 없으니 남북 관계를 먼저 주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약간 미중 관계에서 우리 공간을 넓힌다라는 전략은 전제부터 성립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하위 구조인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위 구조인 대중관계, 대미 관계에 대한 전략을 짜면 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볼 때는 좀 대일 관계에서도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좀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한일 관계에 좀 해빙의 조짐이 보인다. 근데 그 이유가 도쿄올림픽이라는 거죠.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평창 어게인을 이제 꿈꾼다는 거죠. 북한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지금까지 경색됐던 핵협상에서 잠깐 나와서 테이블로 와서 다시 관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앞뒤 관계가 잘못된 거죠. 저는 만약에 대일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꾀한다면 이건 양자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확장을 좀 더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미중 간 대립 구도에서 어떤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동희 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만 제거하자. 그러니 그냥 ICBM이랑 핵능력 일부만 제거를 한 상태로 그냥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북한을 해주자라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정했을 때는 우리랑 같이 손을 잡고 안 된다. 우리가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과 어떻게 해보려고 대일 관계를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저는 웹도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이랑 평창 때랑 상황도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저의 결론은 좀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양다리와 해피엔딩이라고 정해봤는데 양다리를 걸치면서 해피엔딩을 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 중경국 혹은 좀 일부 강대국조차도 사실 독일 같은 나라조차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과 안보적으로 협력을 하면서도 좀 중국이 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반드시 포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가 많은데 근데 그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좀 의심을 받고 압박을 받고 이런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약간 우리 캐릭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 좀 살펴보니까 작년 12월에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거쳐서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확대협력 외교, 두 번째가 일관성 있는 외교, 세 번째가 전략적 경제 외교인데 강경화 장관이 이 원칙과 관련해서 올해 7월 회의에서 또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자. 이게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놓은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거를 설정한 게 작년 12월이면 벌써 1년이 지난 건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 가지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현실화가 됐는지 기자인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언론인 입장에서는 뭐 손에 잡히고 눈에 좀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1년째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아까 캐릭터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사드 합의 같은 게 중국에 굉장히 나쁜 교훈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밀면 밀리는 나라다 이런 교훈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지지난주죠 왕이 부장이 왔다 갔잖아요.
거기서도 또 이제 그분이 워낙 개인적인 캐릭터가 특이하기도 하지만 좀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여서 저도 좀 또 화가 나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왕이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청와대로 예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풀 기자가 보내온 워딩을 보니까 강경화 장관과 방금 회담에서 10가지를 합의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외교부 당국자가 브리핑도 했고 저희 자료도 나왔는데 거기엔 10가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청와대 후배한테 야 통역이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10가지라고 잘못 오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그날 밤에 중국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정말 10가지 합의사항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인 거잖아요. 두 나라의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했는데 한쪽은 10개 합의사항이라고 쫙 나와 있고 한쪽은 두루뭉술하게 무슨 의견을 남겼고 뭐에는 뜻을 같이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하고 안희부장은 뭐라고 했다라는 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쪽에선 뭔가 못 받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우린 좀 뭉개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확신을 한 게 결과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나온 내용은 2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제 협력 계획을 세우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국자가 설명을 할 때 경제 다방면에 있어서 협력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은 거기에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 미의회 소식도 있었지만 화웨이나 ZTE나 뭐 틱톡이나 미츠 이런 데서 얼마나 지금 뭐 갈등이 심합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한국을 약간 고리를 걸고 가자는 기분이 아무래도 드는 거죠.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중국한테 한국은 밀면 밀리는 나라라는 나쁜 교훈이 줬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왕이 부장이 이번에 오는 거는 형식은 우리가 초청하는 형식이었지만 중국 쪽에서 좀 강하게 원한 측면이 있다고 들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이제는 우리 쪽도 우리 쪽이지만 중국 쪽에서 강한 니즈가 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아쉬운 건 그쪽인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을 좀 더 가깝게 견인하고 싶어 하는 건 확실한데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막 하냐는 거죠. 이게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한을 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참 오펜식으로 했었죠. 팬더도 선물해주고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뭐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래서 정말 나쁜 교훈이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물론 저는 동맹에 대한 뭐 환상은 있었는데 많이 깨졌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동맹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약간 좀 선택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다, 양다리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입장이나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중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우리한테 미국의 동맹지를 중국이 대체할 수 있는 상대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뭐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뭐 부상을 하니까라는 이유가 아니라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느냐, 홍콩보안법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수가 틀리면 주변의 약소국을 힘으로 찍어누리면서 개들이려고 하는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동맹 대체해도 되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다고 중국과 처벌이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국이라는 파트너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내부적으로 좀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좀 선을 정할 때는 좀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만 있는 정신을 말고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분들까지 외연을 확장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기사화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내부 기사 보도한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쓴 기사 중에 지금 호주가 중국과 굉장히 대립을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호주가 우리랑 약간 외교안보 환경이 비슷해서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굉장히 교류가 굉장히 깊은 나라인데도 거의 뭐 그냥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배짱을 부리면서 이게 우리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가 했듯이 사드 합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시적으로 봉인을 해놓는 게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호주처럼 이제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치를 지키면서 이제 버티는 것이 정답이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했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이 직접 겪은 사드의 보복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외교 정책은 포퓰리즘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결국 모든 정책은 좌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옳은 거니까 너는 희생을 감수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민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동맹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것 같은데, 바이든은 저는 동맹의 요술 담당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바이든이 왔다고 짠 하고 회복이 되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더 저희로서는 경계해야 되는 게 지금 뭐 리퍼트 대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한미동맹 확장 같은 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 한미 상호간의 조약 상의 동맹의 역할보다 많은 걸 기대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선행어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사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이고 저도 기사를 몇 번 썼지만 이미 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한계를 느낀 미국이 안보를 아웃소싱한다 동맹국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물론 그때는 시리아 때문에 꼬이고 중동에서 발목으로 오래 잡히는 바람에 미국 국민의 내부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던 거죠. 전 세계에서 경찰 역할을 하려는 거에 대한 반발도 심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상태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그런 흐름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트럼프가 역대 패자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하고 진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 함의가 뭔지 바이든 행정부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준비가 돼 있을까가 결론적으로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주제를 주셨는데 미중 냉전 2.0, 핵무장에 국한 국내 정치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좀 일으키면서 위험 수위가 고조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피해, 우리의 고통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동맹 활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동맹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맹신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대척해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위험하고 옳은 수단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토론에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